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일 랠리를 이어가던 미국 메모리 반도체주가 유가 폭등 여파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백악관이 미국 항구 간 운송을 자국 선박으로 제한한 존스법의 한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제가 이뤄질 경우 외국 선박도 에너지 제품을 미국 항구 사이에서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당장은 미 해군의 선박 호위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 브렌트유가 $100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와 자본 유출이 겹치며 원화 약세의 압력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은 달러원 환율이 1,450원에서 1,55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이란에서 날아온 강경 메시지 속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죠. 모스타바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 미군 기지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존스법과 관련해서도 일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의 선박들이 미국 항구를 오고 갈 수 있게끔 할 만큼 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장기화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열렸을 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시키게 될지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일장 마감 시황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호가 구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내마녀의 날치고는 무난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석유 4억 배럴 정도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었는데요. 문제는 미국 쪽에서 방출하는 양이었습니다. 1.7억 배럴 정도 방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건데요. 최근에 미국 쪽에 있었던 비축유가 4억 배럴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벌써 첫 번째로 40%를 방출하는 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유가에 대한 부족분의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다시 유가가 좀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지수는 반대로 하락하면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방출이 된다고 해도 이게 즉시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6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20일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거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이에 대한 부담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브렌트유가 $100를 넘어섰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100를 넘어서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좀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제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좀 덜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기관 쪽도 들어와줬지만 이 모든 물량을 받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덜어냈고 개인과 기관이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2월 한 달 동안 매도했던 양을 보더라도 19조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쪽들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봄날을 맞고 있는 건데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AT&T가 5년간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368조라서 5년으로 나눠봤을 때는 거의 1년에 60조 이상씩 꼬박꼬박 찍힐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구리선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광섬유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어
앞서서 통신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장비를 제외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GTC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전에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10억 달러 투자를 한 바가 있고 이런 인프라가 척추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젠슨왕 CEO가 코멘트를 남긴 바가 있었기 때문에 GTC 이벤트 전까지는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좀 부각을 받았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AI 랜 동맹을 맺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AI 추론으로 특화되어 있는 통신망을 같이 따로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국이 과거에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단순한 역할만 했었다면 현재는 데이터를 받아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다시 내용을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게 되면 문제가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리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목 현상을 앞으로 광통신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이벤트 앞둘 때까지 어떤 움직임 보일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를 하게 됐고요.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 LNG와 원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도 LNG 특히나 이제 피팅 밸브 쪽이 강세를 보였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는 해체 쪽이 조금 더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전 전반적으로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단독 뉴스로 봤을 때는 원전과 전력 그리고 희토류가 포함된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장했을 때 희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보였었고요. 특히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개장 초반에 상한가에 갔다가 살짝 풀리면서 마무리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관세 카드를 좀 꺼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 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301조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세에 대한 리미트 위의 부분이 상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의회 승인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는 7월 24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되기 전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서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301조가 이루어졌을 때는 상한이 없는 관세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다시 관세 폭탄을 맞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모아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냥 기존의 15%로 회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민석 총리는 다시 한번 어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만날 걸로 일단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만나고 나서는 이 1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같이 좀 전달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러한 뉴스 플로우 체크들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대신할 수 있는,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잔고 증가액 상위 종목들을 포착을 해보시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뒤를 이어서 3위 종목이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란 공습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TTF라고 하면 유럽의 천연가스를 벤치마크하고 있는 거고요. HH는 미국의 천연가스를 벤치마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과 유럽 천연가스의 가격은 갭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갭이 좁혀질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시작 전부터 우리 지금 유가가 급등한 상황이라서 오늘 시장에서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다시 돌아와
돌아와서 대체 에너지 쪽을 좀 살펴보면요. 유가와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체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는 그나마 비축이 가능하지만 천연가스는 비축이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더 큰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시장에서 대체 에너지로 움직였던 쪽을 살펴보면 원전과 태양광과 SOFC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그 기조가 있어서 그런지 풍력은 대체적으로 좀 소외받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원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스타일이 지금 AP1400이고요. 미국형이 AP1000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AP1000에 대한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AP1000에도 주기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우려감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그럼 대체 에너지 중에서 어떤 쪽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 태양광과 관련한 부분들이 주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정부 주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현대차도 최근에 새만금 쪽에 투자 9조를 확정을 시킨 상황인데 여기서 1조를 태양광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태양광에 더 많은 돈을 쏟고 투자를 하겠다. 라는 부분을 밝힌 상황이고요.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 X 상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기술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차세대 태양 전지로 지금 텐덤 셀이 꼽히고 있는데 실리콘보다 더 좋아서 패널을 두 겹으로 붙여서 일종의 빛이 좀 날아갔던 부분들을 한층 밑에서 더 한 번 더 흡수해주면서 효율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X IPO를 앞둔 상황 속에서 관계자들이 대만과 한국의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미팅을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이 키워드가 등장을 좀 하게 됐고요. 4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는 기술위원회 회의도 개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이 텐덤셀과 관련해서 국제 표준을 논의하고 정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스페이스 X가 6월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페로브스카이트나 태양광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가가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오늘 대체 에너지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안에서 오늘은 태양광으로 좀 좁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호앵커, 태양광에 대한 투자 모멘텀 우리가 어떤 부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왜 지금 신재생 에너지인가입니다. 우선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월 28일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브렌트유가 110달러까지 이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이 원유 가격이 오르느냐라고 본다면 바로 이 사진 속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작은 바닷길이 있죠.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30% 가까이가 이 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원유의 이 70% 그리고 LNG 18%의 이 해당하는 양을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현재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유일한 톨게이트가 막혔다라고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에서요 4억 배럴 상당의 이 비축유를 비상으로 방출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4억 배럴이라는 건요 2022년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당시에 방출했던 것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양인데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원유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 이렇게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은 단순히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에너지를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면 나라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얻게 된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
밀집도는 약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요, 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85%에 달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스로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석탄이나 가스 같이 많은 에너지를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데 들여오는 돈이 연간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돈은 서울시 1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계속해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원유가 오르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겠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AI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많이 사용하시죠?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사용하고 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력이 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2배 이상 전력이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 태양광을 향한 시선의 변화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는 권력이 정보에서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전력이 곧 권력인 시대다라고도 말을 할 정도로 이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태양광 AI 데이터 센터 로드맵을 펼칠 정도로 현재 이 태양광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우주는 이 지구처럼 구름도 없고 밤도 없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태양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도 이 발전 효율이 이 땅에 있는 지상보다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이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있고요. 또 미국 트럼프 진영 쪽에서도 변화가 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마치 녹색 사기다라고도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사실 비용 절감 차원 그리고 안보 차원에서도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변화를 좀 수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전기는 필요하다라는 기조가 전 세계에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요. 현재 유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고 AI 전력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까지 따지게 된다면 이 태양광이 다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태양광은 어떤 기술이고 어떤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태양광은 말 그대로 이 햇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이죠. 여기서 핵심 소재가 바로 태양전지입니다. 바로 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셀을 여러 개 합친 게 바로 패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논밭이나 아니면 건물 옥상에 이렇게 생긴 거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이게 바로 패널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사실 이 패널은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LNG 같은 가스는 계속해서 사들여야 되지만 태양광은 이렇게 한 번 패널을 설치하면 태양광이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지금같이 유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태양광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밸류체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폴리실리콘으로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태양 전지의 원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걸 결정체로 녹여서 얇게 평평하게 핀 게 바로 인고가 웨이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셀을 만들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을 여러 개 쌓아서 최종적으로 모듈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널을 바탕으로 발전소를 지어서 발전소를 설계하거나 시공 또는 운영 유지와 함께 또 최종적으로 전력을 직접 판매하는 단계까지 현재 밸류체인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기술이 있습니다. 앞서서 가은 앵커님이 한 번 더 언급해 주셨는데요. 차세대 태양 전지라고 불리는 텐덤셀입니다. 텐덤셀은요, 기존의 실리콘은 원래 층이 하나였는데 여기다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를 위에 추가로 적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강한 빛을 흡수하게 되고요. 아래쪽에서는 남은 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전기를 흡수할 수 있어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세대 태양 전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페로브스카이트는 반도체나 전자재료를 만드는 소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강점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공세를 현재 펼치고 있는
중국 공급망에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현재 같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3개 준비해봤는데요. 다음 장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CI홀딩스입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과거에는 원재료였던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디벨로퍼로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고요. 현재 또 미국 태양광의 이 ESS와 태양광 쪽으로 통합해서 발전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규 설치량보다 무려 2배나 많은 발전량을 또 갖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판매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기업이죠. 지난주엔 또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셀이나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는 발전소 쪽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은 액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건식 공정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적으로나 균일성 면으로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최대 태양광 기업인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사실 작년에는 영업 손실이 있었습니다. 3,500억 원가량 손실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마진이 많이 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들게 된 반전 카드가 바로 미국의 유일의 인곳과 웨이퍼셀 모듈을 일괄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 IRA 보조금 수혜 기대감까지 현재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 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태양광까지 접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요. 한 문장으로 에너지를 사오면 이렇게 흔들리고 또 직접 만들면 이런 기회가 생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태양광이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요. 에너지 안보나 또 AI 쪽이라는 이 구조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같이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또 어느 종목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지 같이 살펴봐야겠죠. 수진 앵커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하나증권의 솔리드 관련 리포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솔리드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최소한 1조 원은 되어야 정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지금 솔리드의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웃도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을 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솔리드는 원래부터 좋은 회사였습니다. 2022년 이후에 매년 3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창출해오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전문가들은 언급할 정도로 이 실적에 대한 견고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 솔리드의 목표 주가 그리고 솔리드의 주가 자체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사실 2021년부터 24년까지 국내 대다수 통신 장비 업종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리드도 지금 관련 기업과 함께 좀 부진한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혹은 실적이 좋더라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타났고요.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에 대해서 투자를 강행할 수가 없는 움직임이 보이게 됐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낮은 주가 상승폭을 계속 그려내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키 맞추기가 본격화되는 거다라는 전망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솔리드의 그 핵심적인 기술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핵심 기술은 인빌딩 다스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요, 사실 5G나 6G가 발전하게 될수록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우선 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안에서 이 통신 음영 지역을 해소하는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준비한 사진처럼 건물 안에 이렇게 촘촘히 다스를 설치를 해서 소통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사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혹은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 갔을 때 이 5G가 자주 끊기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현상을
줄여주는 게 바로 이 다스라는 기술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거의 80%가 솔리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영역이 솔리드는 계속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5G를 넘어서 6G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통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6G 시대가 되게 된다면 주파수 도달 거리가 굉장히 짧고요. 그래서 장애물에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끊기지 않고 촘촘하게 건물 안에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다스라는 기술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고요. 중요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솔리드는 지금 글로벌 다스 시장에서 이미 1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솔리드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AT&T의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최대 통신사죠. AT&T가 3월 10일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5G 광섬유 그리고 위성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향후 5년간 37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달러로 따지면 2,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자,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 75조 원 규모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 투자액의 거의 2.5배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가량을 지금 이런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AT&T의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솔리드에게 수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지금 피지컬 AI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이번 논의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피지컬 AI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로봇 같은 이런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AI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피지컬 AI가 사실 건물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단계에 현재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로봇 간의 소통 그리고 기계와 기계 간의 소통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피지컬 AI가 구현이 돼야 이 관련된 기술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대규모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기지국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도화된 네트워크도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솔리드의 다스, 그러니까 건물을 촘촘하게 잇는 이 다스 기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AT&T가 이런 지금 투자를 강행하게 될수록 다스가 필요한 상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적까지 따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사인 버라이즌이 있습니다. AT&T가 1위 업체라면 사실 이 경쟁사인 버라이즌도 역시 이 과정에서 설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관련된 공급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국내 통신 장비 업체에 있어서도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T&T의 수혜를 받아가면서 어떠한 내용들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미국과 유럽에 우리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오픈랜이라는 기술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기존 랜에서는 RU나 DU, CU 같은 이런 유닛들이 주요 구성 요소가 모두 일체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폐쇄적인 인터페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제조사 장비가 하나로 통합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제품을 개발하게 될 때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를 만들면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픈랜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들의 이 요소들을 분리할 수가 있게 됐고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연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다른 기업들의 재료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유지 비용까지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 변화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적합한 기술
분해법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영역에서 지금 솔리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전에 이 솔리드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NTIA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솔리드 자체가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이러한 영역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매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인 에릭슨에 대한 소식입니다. 에릭슨이 AI 기반의 무선 접속망, 그러니까 AI 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AI 랜은 어떤 것이냐면요. 오픈 랜 위에서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스스로 최적화하고 운영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픈랜이 기반이 되어야 그 위에 AI랜을 깔 수가 있고요. 이 기술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고 지금 에릭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솔리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해외 시장에서 솔리드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솔리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솔리드는요, 유럽 관공서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관공서를 중심으로 인빌딩 시스템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의 지하철 전 구간 그리고 웸블리 스타디움 등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지난해 이 분야에서만 매출이 311억 원이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이 1,800억 원 정도인데 약 17%의 비중이 유럽에서 나오게 되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움직임이 미국의 공공시장으로 확장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안에서 이 민간 통신사들의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솔리드에게 사실상 조금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솔리드는 기존의 유럽 관공서 중심으로 했던 이런 이력을 삼아서 미국 시장에서도 정부기관 그리고 관공서양의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관공서양,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수익성 부분에서도 좀 더 강조가 되고 상승하는 흐름이 우리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이 솔리드의 매출 전체가 실적이 방어될 수 있다라는 움직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에서 미국 시장까지 활약을 할 수 있는 지금 솔리드의 이야기까지 짚어봤는데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국내 통신장비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조사가 나왔는데요. 솔리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 안에서도 이제 5G, 6G가 대두되는 시장에서 솔리드가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2026년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매출액은 3,08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59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 맞추기를 위해서 상승폭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사용해야 할 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그만큼 장기적인 성장이 솔리드에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리드의 흐름 이렇게 정말 좋았는데요. 전거래일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솔리드 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9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오고 있고요. 11일에는 지금 상한가까지 기록했던 모습이 우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도 거의 5%대 상승을 켜면서 12,000원 선에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자, 솔리드에 대한 시선들이 계속 이 통신 장비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감이 가속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통신 장비 같은 방어주에 대한 시선이 더욱더 주목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통신주 그리고 솔리드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나가 보시죠.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년간 적자를 이어오다가 이제 드디어 좀 빛을 발하는 듯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트렌드포스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7%대를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뉴스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지난해 4분기 매출이요. 전분기 대비 6.7% 증가하면서 7.1%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순위는 TSMC에 이어서 2위를 유지하게 됐고요. 여기서 매출 증가를 이끌어준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된 갤럭시 S26 출시로 모바일 AP 쪽 주문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HBM4 베이스 다이의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AI 수요가 직접적으로 파운드리 물량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단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AI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점차 제값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었습니다. 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전체도 AI 반도체 수요 증가 영향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도 이렇게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다가 엑시노스 2600 탑재로 모바일 AP 생산까지 함께 늘어나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마치 두 개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HBM4라는 메모리 호황이 이렇게 파운드리 가동률 확대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전반에 선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이야기들도 솔솔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2700 개발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S27의 탑재 비중 또한 꽤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엑시노스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되찾아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6 기본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되면서 이 자체 칩이 주력 라인업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량 퀄컴 칩이었던 것과 비교해보자면 의미 있는 전환이고요. 엑시노스는 과거에 홀수 시리즈마다 발열과 성능 문제로 이 탑재에 실패하는 이른바 홀수의 저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2600이 이렇게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그 징크스를 깼다라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갤럭시 S26에서 엑시노스 탑재 비중은 약 25%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엑시노스 2700은 삼성 파운드리의 2세대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어제 업계에 따르면 이미 초기 샘플 제작과 내부 테스트가 시작됐고요.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개발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양산에 들어가서 갤럭시 S27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여기다 키움증권은 S27 시리즈에서 엑시노스 탑재 비중이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S26과 대비해 봤을 때는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모바일 AP는 스마트폰 원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칩 비중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삼성전자 MX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 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엑시노스 2600이 이번에 성능 논란을 해소하면서 삼성 내부의 자신감이 커지게 됐고요. 또 2700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두 사업부가 동시에 수혜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엑시노스가 잘 되면 파운드리도 함께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운드리 사업 전망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전망은 좀 밝은 편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소리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고객사가 지난해 말에 121개로 2017년 대비했을 때는 3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브로드컴이나 인텔 그리고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AI 반도체와 자율주행 분야로 고객군이 빠르게 다변화된 결과인데요. TSMC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에 달하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현재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2나노 최선단 공정을 먼저 도입한 삼성전자가 몇 안 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또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도 올해 말에 첫 웨이퍼 투입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 초부터는 미국 현지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7년을 파운드리 사업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이 첫 번째 이정표가 될 거라는 게 업계의 시선입니다. 현재 또 파운드리 인력도 2017년 13,000명에서 현재 약 2만 1,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만큼 수년간 쌓아온 인력과 인프라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성과로 나타날 시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고객 다변화와 또 엑시노스 확대, 그리고 HBM4 연계라든 이렇게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는 좀 적자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는 반도체 투톱 3% 넘게 하락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18만 원 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들도 확인되니까요. 정규장 열리고 나서 주가 추이 같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차 전지 쪽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배터리 2026이 오늘 날짜로 마무리가 좀 됩니다. 올해 이제 주목받았던 기업들을 좀 살펴볼 텐데 삼성 SDI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같이 좀 공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 로봇이 전기차 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700곳에 달하는 배터리 기업이 모인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휴머노이드였는데요.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배터리 기업들이 로봇을 새로운 승부처로 삼고 있습니다. 고출력 로봇용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와의 격차를 벌려줄 핵심 경쟁 분야로 꼽히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관람객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말씀해주신 삼성 SDI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으로 개발 중인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세계 최초로 일반에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전고체 배터리에 솔리드 스택이라는 독자 브랜드 이름까지 붙이게 됐습니다.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른 배터리사보다는 2년 앞서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 셈입니다. 현재 삼성 SDI는 전고체 분야에서 1,000여 건의 특허 출원과 그리고 500여 건의 특허 등록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허 측면에서도 경쟁사들을 크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수요가 지난해 약 50만 대에서 2030년에는 204만 대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삼성 SDI가 공략하려는 시장의 크기도 이렇게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중심에서 이렇게 로봇 중심으로 배터리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그 흐름을 가장 적극적으로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이미 시작 전부터 관련한 내용들 공개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황이라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파우치 형태의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를 했거든요. 어떤 기술인지 파우치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살펴볼까요? 우선 로봇의 몸 구조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로봇은 좁은 공간에 배터리를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 형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파우치형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팔 관절처럼 복잡한 구조에도 맞춤형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 SDI 전략 마케팅실 현장석 상무는요, 어제 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절대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또 로봇 가동 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에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 곁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성이 필수겠죠. 기존의 액체 전해질 배터리는 충격을 받으면 화재 위험이 있었지만 전고체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 SDI는 처음으로 전기차 슈퍼카용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생각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먼저 열리면서 상용화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우선 로봇용으로 먼저 기술을 검증하고요. 이후에 전기차로 확대하는 이렇게 단계적인 전략을 삼성 SDI가 택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로봇에서 쌓은 전고체 배터리 양산 경험이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휴머노이드 배터리 공개는 단순한 전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안전성과 설계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전고체 파우치형 배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의 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SDI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좀 크게 엔진을 좀 삼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배터리 공장과 관련해서는 크게 가동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K배터리 3사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여기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의 지난해 배터리 공장 평균 가동률은요, 50%로 2023년 대비했을 때 76%였는데 2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 컸는데요. 설비 투자도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R&D 투자 분야입니다.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약 9.5%가량 늘어난 1조 4,20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전기차 불황 속에서도 전고체나 ESS, 로봇용 배터리라는 차세대 기술 쪽에는 오히려 더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휴머노이드나 산업용 로봇에 적용 가능한 전고체 셀을 공개하게 됐고요. 또 SK온도 현재 전고체 파일럿 라인까지 구축하면서 29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DI는 내년 하반기,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 그리고 SK온은 2029년을 전후로 해서 각각 전고체 상용화 시점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속도가 향후 K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좌우해줄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의 설비 투자 축소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사이클을 위해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전기차 불황은 단기적인 숙제고요. 전고체나 로봇 배터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성장 기회고 K배터리 3사 모두 지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단에서 캐즘 극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산업에 대한 시선도 돌리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중국 양회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에 있어서 경제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경제 성장률에 대한 목표치가 같이 공개되는데 이번에 35년 만에 최저로 낮췄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져오는 의미부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우선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에서 5%로 제시했습니다. 1991년 이후에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 분야였습니다. 지난해 6위였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올해는 10위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표현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하락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안정에 주력한다라고 단순화가 됐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봤을 때도 부동산 관련 분량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 40% 가까이 줄어들게 된 건데요. 이건 더 이상 부동산을 다시는 이 경기 반등에 대한 동력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정책 전환의 신호를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26년부터 30년까지의 15차 5개년 계획도 함께 확정이 됐습니다.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을 핵심 기조로 삼아서요. AI 중심의 이른바 지능형 경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청사진도 제시하게 됐습니다. 성장률 목표는 낮아졌지만 이렇게 재정 적자 목표는 오히려 GDP 대비해서 4%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 의지는 잃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성장률 목표 하향이 경기 둔화를 인정하는 동시에 부동산 의존 경제에서 이제는 기술과 내수 중심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헝다나 완코 같은 대형 개발사들이 잇따라 채무 위기에 좀 빠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선 정책과 현실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월에 70대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3.1%가량 하락하면서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회복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채무 압박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거래량도 심지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중국 주요 100개 도시의 신규 주택 분양 면적이 전월 대비해서 30%, 그리고 중고 주택 거래 건수도 42%가량 줄어들게 됐는데요. 상위 100대 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지난해 계약 판매액은 2020년 고점 대비해서 74%가량 급감한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에 팔리지 않는 주택이 최소 1억 2천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대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가량 가격이 빠진 상태라는 게 현재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수직 하락 이후에 이렇게 L자형으로 장기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 전 재정부장 출신 인사조차 극적 반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밝힐 만큼 아직은 정책 효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중국 경제가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짧게 좀 짚어볼까요? 우선 파급 경로가 여러 갈래인데요. 우선 중국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침체가 지방정부 재정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각 수입이 4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영기업에서 일반 예산으로 전입된 자금이 약 123조 원으로 10년 전보다 12배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수 부족을 국영기업에서 메우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에도 복합적인 영향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침체로 갈 곳을 잃은 이 중국산 전기차가 아무래도 동남아나 유럽 쪽으로 밀려 나오다 보니까 현지에서 현대차나 기아와의 가격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부동산 대신에 AI나 첨단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향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구조적으로 늘려주는 요인이 되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경제 변화의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담긴 신호로 볼 수 있겠고요.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중국 부동산 침체가 단기에 반전될 가능성은 현재 낮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이 선택한 이 기술 중심의 전환이 앞으로 글로벌적으로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중국의 전략적인 방향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합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3호 대출 부실화 우려 속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강경한 발언들을 이어가자 국제유가는 한 번 더 변동성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국제유가가 지금 3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도 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 우리 증시는 이 전쟁발 리스크에 의해서 좀 과잉 반응을 덜 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내마녀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어제는 양시장 매도 포지션에 위치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좀 지수를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지만 오늘은 좀 우리 시장에 충격파가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출발 좀 어떻게 분위기로 보여줄까요? 일단은 야간 선물 자체도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하고 거기다가 뭐 지금 현재 동시호가도 그렇고 프리마켓도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면서 시장을 좀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는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만큼의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밤사이에 이란 쪽에 대해서 강경 발언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뭐 미국도 큰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생각보다 유가는 뭐 올라가긴 했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때처럼 유가가 뭐 120불까지 100불을 넘어서 뭐 한참을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많이 지수가 많이 빠질 텐데 뭐 사실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100달러 그러니까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불리는 100달러 밑에서 지금 96달러, 97달러 정도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면역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좀 빠지면서 시작이 돼서 시장 자체에 좀 공포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늘 그랬듯이 뭐 역사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 충격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첫 번째 충격이 5였다면 두 번째 충격은 4, 3, 2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충격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그거를 면역시키는 먹어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오늘 시장은 조금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오늘 5,300선을 좀 지켜주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또 지금 증시 예탁금도 아직도 100조가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붙어준다면 금요일 시장인 걸 감안하더라도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시장은 조금 버티는 장세로 버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내성이 생기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타격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시장을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공격 대응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또 오늘의 하락을 그렇다면 기회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반도체 투톱 안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반도체 빅 위크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엔비디아 GTC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AMD CEO의 방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오늘 자리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시장이 좀 크게 밀리면 늘 말씀드렸던 이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현금이 비록 10%밖에 없어도 오늘은 저는 매수 포인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감히 예상을 하자면 이번 주말이 아마 전쟁의 정말 극대화, 고조화가 된 다음에 뭐 극적인 화해라든지 극적인 타협까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가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올라갈 때도 셌기 때문에 그 기억만 있으셔가지고 자꾸 전쟁이 어떻게 될 거야, 뭐 기뢰가 어떻게 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거의 전쟁 전문가분들이 되고 계신데 지금 포인트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떨어질 때 내가 어떻게 관심이 있었던 종목을 싸게 살까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최소한 1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섣부르게 예측을 할 필요조차도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봤던 종목, 우리가 봤던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아직은 증시가 펀더멘털이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이 사실 우리가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될지 항상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주말 사이에 좀 큰 악재가 나오게 됐다면 사실 이런 악재들이 우리가 뭐 인터배터리와 같은 이벤트들을 굉장히 최소화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 열리게 되는 이 GTC도 좀 그러한 영향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게 될까요? 기존에 영향을 줬던 만큼은 못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전쟁이 격화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GTC는 인터배터리랑은 좀 약간은 좀 등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GTC에 대한 영향은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AMD 리사소 CEO도 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젠스랑 CEO가 방문을 해서 뭐 깐부 회동이라든지 뭐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빅테크라고 불리는 특히나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축을 만드는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와 AMD가 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를 만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를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당장의 GTC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현재 시장을 뒤흔드는 이 빅테크의 회장님들이 CEO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 SK 하이닉스가 됐던 현대차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이런 메모리 반도체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지금은 너무 이제 전쟁 리스크에만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전쟁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많이 면역 반응이 생긴 거는 확실하고 오늘의 저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쟁의 파고가 우리를 또 한 번 오늘 덮치게 될까요? 일단은 앞서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에게 충격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력들 그리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 투톱 안에서는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는 모습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될지 이어서 다양한 전략들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환율은 좀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 지금 1,488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지수는 일단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파란불 켜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대의 하락세 5,500선을 이탈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2.27% 내리면서 1,12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이 흐름을 좀 축소해 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게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주들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모두 내림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4%대의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18만 100원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90만 원 선을 결국은 이탈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4%대의 하락세, 현대차는 3.45%, 그리고 2차 전지 쪽엔 LG에너지솔루션까지 지금 5% 가까운 낙폭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우리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다라고 볼 만한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일단 전부 내림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도 3에서 4%대의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예상 외에 좀 탄력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바이오주족들의 움직임들이 그래도 우호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들이 또 강하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다 보니까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또한 2에서 3%대의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3.55%의 하락세 보이면서 73만 3천 원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동향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요. 어제는 개인과 기관이 우리 지수를 좀 지탱해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개인 홀로 순매수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함께 덜어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면서요.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코스피와 반대로 담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코스닥에서 팔자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다면 어제처럼 코스닥은 예상 외의 선전을 보이게 될지 이 수급의 움직임도 우리가 끝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전략들도 이어서 체크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최근에 또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또 찾게 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그 시선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발언까지 겹치게 되면서 특히 신재생 쪽들이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쪽은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단기 테마로 움직이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은 뭐 나쁜 테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보통 원래 항상 원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원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대체할 에너지가 뭐가 있냐 하면서 태양광도 가고 풍력도 가고 뭐 원전도 가고 뭐 SOFC, 수소연료전지 이런 것까지 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정말 잘 벌 것이냐 아니면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조금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체 에너지 중에서 일단 태양광과 풍력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 친구들이 글로벌적으로 탑티어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에는 완벽하게 밀려 있는 상태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 에너지의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일 뿐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저는 좀 동의드리기 어렵고 그러면 반면에 원전과 SOFC라고 불리는 수소 연료전지 쪽을 좀 볼게요. 이쪽은요,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물론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프랑스 정도가 원전을 잘 짓기로 유명한데 프랑스는 일단 기술력과 가성비 쪽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월등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면 과연 중국과 러시아한테 발주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웃나라인 대만까지도 원전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체코 원전까지 두코바니 원전까지 제대로 성공을 시키는 모습을 진행 과정을 보겠지만 진행 과정을 본다면 앞으로 원전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중간 그 기간을 뭘로 메꿀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수소 연료전지라는 건데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쪽을 보시는 게 좋다. 태양광 풍력은 내가 물려있다면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포인트로 보여지고 오히려 내가 장기적으로 진짜로 호르무즈를 막아버렸네? 앞으로 석유라든지 LNG가 상당히 부족하겠네? 대체 에너지로 본다면 오히려 원전과 SOFC,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단들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이 공급망 불안이라는 재료로만 움직이는 구간이라서요. 아무래도 상승의 어떤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어서 조선이랑 원전 섹터 여쭤보려고 했어요. 조선 쪽 최근에 움직임 좋았고 붙을 만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존슨법 중단 검토 이야기도 나왔고요. 캐나다 잠수함에서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이 이탈하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어찌 보면 국내 조선주들에게는 참 기회가 될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선 쪽을 바라볼 때는 그렇다면 LNG 쪽을 지금은 최우선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LNG 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카타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라인은 이미 회세가 됐고 네. 만약에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또 뚫린다고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또 막힐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수에즈 운하 쪽으로 통해가지고 미국 거를 갖다 써야 되겠네? 근데 수에즈 운하를 갖다 쓰지 못하는 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못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배가 더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옆나라 대만,
일본 다 난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조선 쪽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투자해 보시는 건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LNG 쪽만 난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FLNG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삼성중공업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래도 조선에는 하나오션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방 원중에서는 아직도 다 같이 죽지가 않은 섹터예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전쟁 여파 때문에 반사수혜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만약에 가격이 눌려준다면 저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LNG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LNG 쪽에 기자재들이 많이 들어가죠. 본행제의 한국카본이라든지 밴딩이라든지 밸브 쪽의 동성화인텍 그다음에 성광밴드까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조선이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쉬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수주잔고도 많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가 극적인 타결로 뚫린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조선 선사들이 다르게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다른 루트를 계속해서 개척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LNG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돈 벌 만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국내 조선주들이 또 LNG 운반선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적으로도 우리 쪽으로 많이 기회가 넘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수익성도 우리가 확실히 좀 믿음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도 궁금해요. 우리가 원전 쪽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테마를 좀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오늘 원전 해체 쪽이 좀 꽤 움직이거든요. 어제도 뭐 한택이나 오르비텍 같은 중소형 원전주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무게중심을 이동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원래 이제 원전을 볼 때는 항상 대형주만 보셔라.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만 보셔라. 근데 그것도 나는 너무 올랐다 싶으시면 원전을 설계하는 한전 기술이라든지 계측기가 들어가는 우진까지 보셔라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한전 KPS 같은 보수 업체들, AS 업체들은 후단이니까 보지 마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투자 아이디어는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LNG가 부족하고 원유가 부족해지면 결국에는 막 전력 공급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시켰어요. 근데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 폐쇄된 원전을 고쳐서 다시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건설을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폐쇄된 거를 다시 고쳐서 쓰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수, 그러니까 AS 업체들 위주로 먼저 또 움직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원전이라는 테마는요. 선행부터 후행까지 전체적으로 다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눌러줄 때마다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조선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수주나 수익성들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원전 안에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쪽들을 한번 살펴봤다면 전쟁 자체만으로도 지금 떠오르고 있는 수혜주 우리가 지난주에 이쪽에서 많이 튀었죠. 뭐 정유나 해운 그리고 방산까지의 흐름들 좀 묶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처럼 그렇게 튀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면역 반응이 생기다 보니까 이 재료가 좀 이쪽에서는 많이 소멸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재료 소멸보다 원래 이 전쟁 리스크라는 건 처음에가 셌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지듯이 팍 던지면 물이 팍 튀잖아요. 계속 튀지 않고 잔잔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면역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유라든지 뭐 이쪽보다는 오히려 비료 쪽이 가죠. 네, 원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유 쪽에 관심들이 또 사라지고 비료도 호르무즈 해협에 전 세계에 뭐 4분의 1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비료 쪽도 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따라가시면 오히려 비료 쪽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손이 빠르신 분들은 오늘 오전부터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시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조비라든지 한일 사료 뭐 이런 종목들을 물려 계신다면 오늘도 탈출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좋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평소에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하시는 포인트를 잡으셔야지
주말에 전쟁이 격화될 것 같은데 이번엔 비료네? 비료 쪽으로 내가 들어가 볼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는 절대적으로 금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에너지 포인트도 하나 더 볼게요. ESS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ESS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이제는 주연으로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AI 인프라라는 확실한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가는 건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저가 매수 이상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체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는 필수거든요.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태양광도 붙을 수 있고 풍력도 붙을 수 있고 수소도 다 붙을 수 있는데 주가가 안 가죠. 예, 그래서 이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왜 ESS만 안 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펀더멘탈 좋고 투자 아이디어 좋으니까 가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ESS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왜? 시장에서 ESS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분쟁만 관심이 있을 뿐 2차 전지에 ESS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싸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적으로 역시나 ESS의 대장은 LG엔솔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LG가 보다는 그래도 삼성이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삼성 SDI도 괜찮습니다. ESS 쪽에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ESS 양극재를 단독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LNF까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ESS의 무게는 계속 믿고 가는 게 좋다라고 좀 전략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은 좀 줄인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마감까지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좀 했는데 그래도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코스닥이 1% 좀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긴 한데 규모폭이 굉장히 좀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개장 초반 분위기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냥 겁만 많은 거죠. 뭐 지금 일주일 이제 뭐 지나가는데 거의 이제 뭐 2주일째 돼가는 상황인데 뭐 3월 1일 이후에 이제 미국이 폭격한 이후부터 뭐 증시가 뭐 흔들린다 얘기들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다 각오를 하셨을 것 같고 뭐 이란에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작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뭐 여러 차례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사실은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어제 시장에서 하락이 나온 거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들이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지금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이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장기 전략에서 봤을 때 미국이나 이란이 뭐 결국은 이제 종전 협상 가능성이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유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제 언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뭐 IEA에서는 이제 비축유를 지금 최대량으로 방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시장에서는 뭐 장기간의 변동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음이 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 트라우마가 다시 나니까 이제 이 전쟁 장기화되면 어떡하지 이거에 지금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석유까지도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천연 자원의 그 보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들이 굉장히 매장량도 풍부하고 또 그만큼 수출량도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유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이 수많은 중동 국가들인데 이 대부분 이제 이 석유를 생산하는 시추하는 곳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아라비아 만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많은 중동 국가들이 정말 이 호르무즈 해협에 여기만 의존을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육상로 수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육상로로 수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양이 이제 기존 대비했을 때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거의 한 30% 이상의 석유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즘 기름값 많이 오른 게 체감이 좀 많이 되실 정도로 뭐 석유 수입이 좀 굉장히 뭐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바보는 아닙니다. 물론 아라비아만에서 시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아라비아만에 항구 지어놓고 여기에만 뭐 마치 뭐 메마른 땅에 뭐 젖줄처럼 이렇게 남겨놓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육상 항로를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지금 수입을 할 수 있는 항로를 지금 기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아라비아만에서 수입하는 대신에 오히려 수에즈 운하 밑에 있는 홍해 해역 쪽에서 수입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뭐 중동 국가들도 이미 수출 방안을 다 지금 돌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수출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역을 할 수 있는 항만은 계속 이제 확보를 하는데 노력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이란이 지금 이제 미국이랑 전쟁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협상 카드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유가인데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계속 이 유가를 가지고 비싼 유가로 자기들끼리만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우리만 손해보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유시설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려워서 지금 많은 중동 국가들이 쉽게 정유시설 가동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아마 보였을 텐데 이 해협을 통과할 때 지금 모든 유조선들 다 폭격할 거야, 다 박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지금 안전하게 통과하는 국가가 누가 있습니까? 중국 선박들 있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유란 선박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지금 흔히 말하는 레드 팀들의 단결이 굉장히 지금 많이 주셔야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레드 팀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전후로 해서는 아마 이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뭐 공격 수위라든가 아니면 봉쇄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시장이 좀 잠깐 반등을 하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뭐 오늘 하락한 거 뭐 너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브렌트유가 지금 이제 최근에 뭐 100불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뭐 단기 부담은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펀더멘탈 강하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도 좀 초반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공포에 잠깐 떨었다가 어느 정도 좀 만회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안에서 오후장까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쪽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열어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1호 프로젝트로 LNG, 원전 이런 쪽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봤을 때 움직이는 쪽 보면 조선 기자재 쪽이 개장 초반에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내린 종목들도 확인이 됩니다. 큰 조선, 빅4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는 종목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서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사이에는 미국에서 존스법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이걸 안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망에 대한 차질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드립니다. 다음 열어볼게요.
다음은 반도체이고요. 반도체 투톱도 오늘 시작할 때 프리마켓에서 한 3%, 4% 넘게 내려서 걱정을 좀 했는데 지금 보니까 2% 정도로 일단은 만회를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SK하이닉스도 아래 꼬리 달리면서 차트상으로는 양봉으로 그림 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18만 원 선 지지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그림 그려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수급상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로 1, 2위 종목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챙겨보셔야겠네요. 다음 열어볼게요. 다음은 원전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있어서 원전도 빼놓을 수 없는 모멘텀이기는 합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단에서 잡히고 있고요. 시장이 내리는 거에 반해서 그래도 덜 빠지고 플러스권으로도 올려 세우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종목은 상단에 부딪히고 내려오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 10만 원인데 10만 원에 대한 안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전체 시장을 틀어놓고 봤을 때는 오르는 섹터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비료, 대체 에너지인 SOFC, 그리고 해운, 혹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어서 전쟁 리스크랑 관련된 부분 먼저 질문 드리고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에서는 좀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브렌트유도 종가상으로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는 97, 98달러 선이었었는데 그 정도면 전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내성이 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에너지주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좀 강세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오늘 뭐 SO일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SO일도 조용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석유가 안 나는데 그럼 이걸 수입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수입 시간이 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부족이 발생을 한 거다. 공급만 제품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피로감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뭐 한국석유라든가 뭐 극동유화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뭐 오를 때는 기분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 추세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 공급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거를 고려해 본다라면은 현재 이전 고점이었던 3월 5일 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유가 관련주 확 쏠립니다. 왜? 시장은 단순합니다. 그만큼 주식 시장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펀더멘탈에 대비했을 때 기대 심리가 늘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단기적인 시각일수록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먼 미래에 바라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면은 유가 100달러 갈 것 같으세요? 안 갈 것 같으세요? 저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근데 그게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게 향후 200년치 물가를 올 한 해 만에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200년치 물가를 2만 년 뒤에 올라가는 차이는 분명히 명확하게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이 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석유화학주, 특히 이제 칼자 돌림주들 다 지금 상태 안 좋습니다. 다 바람불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조금씩 매집을 하셔야죠.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불 정도에서 이제 막 75불, 80불 갔다가 막 그랬었고, 심지어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120불을 뚫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일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란도 뭐 후계자가 나와서 지금 뭐 이란 뭐 호르무즈 해협 오는 거 다 바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란은 일부 다처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중동 많은 무슬림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 일부 자체를 일부 허용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또 폭격을 했어요. 네. 또 이제 후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마네이 마크 2, 마크 3, 마크 4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마다 또 연장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제 순매수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영향이 있지만은 물론 에너지 자체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주유소 가서 기름 한 발로 오는 게 굉장히 지금 두려워졌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운송 자체가 경색이 되게 되고 그럼 화물 물류가 일시적으로 경색이 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발주라든가 물량들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도미노처럼 이제 확산이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다 받았다. 내 계좌가 지금 전체가 파란불이다. 그러면 이때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종목 중에서 내가 그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종목에 대해서 내가 올해 기대주로 내가 뽑았는데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 근데 내가 기대주로 샀던 종목도 사실은 거래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증시가 뭐 예를 들어 4% 빠지는데 뭐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밖에 안 빠졌다. 그러면 이때는 이 종목 팔고 더 떨어졌던 우량주들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강한 기업들로 포트를 좀 정비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미 좋은 종목을 사가놨는데 내가 지금 그동안 비중이 좀 컸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강세장을 기대를 하고 비중 좀 너무 많이 담았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조정이 나온다. 이때는 차라리 현금으로 좀 일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매도가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대응에서 봤을 때는 내가 손절가에 왔다. 그럼 이때는 뭐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유리하고요. 오히려 그 현금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다 빠졌다라면은 네. 또 모든 게 올라갈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 번에 다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시간은 항상 순서를 두고 종목이나 섹터가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러면은 강한 기업들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을 담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작년에 대표적으로 소외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었는데 2월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조선 쪽에서 꽤나 많이 매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삼성중공업 1위 종목으로 외국인 좀 담아가고 있거든요. 대미투자특별법 때문인지 피팅 밸브 기자재단도 개장 초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테마로 봤던 조선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적기로 봤을 때는 지금이 괜찮다라고 판단하실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그렇죠. 뭐 사실 언제 사도 뭐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라는 시장에 너무 많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잊고 지낸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지난 2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자마자 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1월이었네요. 그렇죠. 1월이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몇 주 뒤에 지나고 나니까 다시 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시장에 서포트라이트가 어디를 받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장기 계좌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매집을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하면서 와 진짜 강세장이 왔구나. 오히려 지금부터 7천, 8천 피까지도 기대가 되는구나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공격적인 ETF들을 중점으로 해서 매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동안 좀 소외됐던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이제 조선 쪽이 다시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올해 초에 대비했을 때 잊혀진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덜 오른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덜 오르니까 또 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뭐 시장 전망성이라든가 펀더멘탈 이런 걸 다 보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은 어떤 극심한 공포, 그러니까 이제 심리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덜 움직였던 것들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존스 법안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 미국인이 세운 미국 기업에서 미국인이 만든 배만 미국 연안을 취항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성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스러운 영역에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옮겨 다니는 배들이 지금 부족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조선을 폭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란에서 엄포를 놨는데 아직까지 뭐 실질적으로 뭐 격침되는 함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유조선 민간 상선 기준으로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이란이 뭐 정말 눈이 돌아가가지고 미국이랑 무조건 싸워야겠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정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 우려감도 같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취약료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담을 낮추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배를 무한정 찍어낸다라고 해서 답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운영하는 선사들도 이 배를 또 사야 될 것이고요. 발주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취향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뭐 선장들, 선원들까지도 다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선박에 수주가 들어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들과 더불어서 경기가 이제 그동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꽤나 많이 경색이 돼 있었잖아요. 이 과정들이 이제 평화 협상을 하게 되면서 지금 풀리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년 뒤, 3년 뒤의 전망을 봤을 때면은 더 건전한 시장 그리고 훨씬 더 강한 시장이 오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서 경기 활동을 늘리겠다는 전망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뭐 종이접기 하듯이 배 뭐 뚝딱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협하고 단편적으로 시각으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도 한국의 글로벌 수주량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전년도만 하더라도 글로벌 수주가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그중에 한국의 점유율은 오히려 그 이전 연도보다 더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선박들, 특히나 이제 VLCC라든가 아니면 LNG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특수선까지 시장들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조선주가 내가 그동안 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신다면은 네. 꼭 한 종목을 담으시기보다는 뭐 좀 특색 있게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를 같이 나눠서 ETF처럼 운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특수선, 군용 선박에 조금 기대를 갖고 있어라고 하신다라면은 뭐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여기에 좀 주목하겠다. 그러면 뭐 삼성중공업 하나 더 넣으신다든지 이렇게 이제 상품을 가져가시는 게 아마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종목을 자산군처럼 운영하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선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단에서 조선이 그때 당시에 좀 소외를 받았던 이유는 수급상 반도체로 쏠렸기 때문인데 사실 오늘은 반도체주들 힘을 좀 많이는 못 내고 있습니다. 뭐 개장 초반 대비해서 그리고 프리마켓 대비해서는 그래도 말아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한 2% 내외로 해서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19만 원 선 이탈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90만 원 선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증시가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이쪽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대표님 어느 쪽 의견 좀 주실까요? 네, 저도 뭐 지금 뭐 단기간에 빠졌다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이후까지도 반도체 산업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사실 뭐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IT 섹터가 뭐 빨간불을 켜기는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가격 변동이 뭐 엔비디아 그렇다고 해서 뭐 10% 빠지고 그런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엔비디아도 되게 재밌는 게 올해 초부터 해서 그러니까 작년 에이펙 이후로부터 해서 그 주가를 탈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지금 GPU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1등주가 잘 못 가고 있다라는 거는 1등주를 도와줄 수 있는 파운드리 기업들이 잘 가겠구나는 거를 눈치를 채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방송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 미국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자, 엔비디아 한번 주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엔비디아가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펙 때 당시에 저기 교촌치킨 뜯고 뭐 이 얘기하면서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습니까? 계속 답보 상태예요. 어제도 뭐 시장이 뭐 급락했다 뭐 그래서 IT 섹터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빠진 거 1%도 안 빠졌습니다. 1%도 채 안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거는 엔비디아가 계속 뭔가 되려고는 하는데 주가는 잘 안 가. 왜 그럴까요? 중국에 원래 H200 칩을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에이펙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한번 열렸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하겠다고 했다가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거 수출하면은 미국의 AI 경쟁력에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해버려가지고 이거 수출 금지한다. 그 얘기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8개는 해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너희 H200 칩 수출하게 허가해줄게. 대신에 우리 정부에다가 수입한 거 이거 꼬치로 가져와. 나한테 돈 벌어둔 거 이거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작 그래서 승인을 해놨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수입 안 하잖아요. H200 지금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별로 없을걸요? 수입을 허가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물량, H200 물량이 지금 중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제3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물량들은 일부 있었겠지만은 전면 개방으로 이제 전면 수입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전만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요게 이제 중국이 지금 4월에 꺼내들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그만 싸우고 우리 같이 좀 잘 먹고 삽시다라는 식으로 화해 제스처로. 왜? 어차피 너희 집 없어도 우리 딥시크 만든 거 받지 않느냐. 지금 우리도 화웨이 지금 장비 투자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빨 드러내면서 싸울 거냐.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라는 식으로 일단 뭐 겉으로나마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 거 수입해. 우리도 너희 거 수입할게. 관세 낮출게 하면은 물가도 당연히 낮아질 것이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수출 더 달리겠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됐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가 갈 것 같은데 잘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엔비디아 대신에 인텔 주가 한번 볼게요. 자, 인텔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올해 초부터도 계속 주가가 잘 갔어요.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잘 가죠. 왜?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지만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황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제 반도체 원자재 수입도 지금 막혀 있어요. 왜? 중동 통해서 수입해오는 자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생긴 문제들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지금 보름 사이에 뭐 거의 한 30% 올라오고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아, 지금 30% 올랐으니까 이거 안 팔고 말하지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건데 빨리 지금이라도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겠다 생각할까요? 무조건 점유율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결집이 되고 있는 상태고 뭐 상대적으로 팹리스보다는 일단은 소부장 쪽으로 가신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 쪽에 다시 한번 돌아온 겁니다. 팹리스가 요 최근에 잠깐 조정받을 때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오긴 했거든요. 왜?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요가 높다는 거 이제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조명을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 남은 거 뭐 있나? 아, 그러면 이제 기업용 로봇 설계라든가 산업용 로봇 설계로 들어가는 팹리스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잠깐 반등이 한 15에서 평균 한 12% 정도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공략 가능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도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퇴직연금 펀드나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사진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좀 주가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지만은 만약에 좀 기존에 내가 물량이 좀 너무 컸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요때는 이제 소부장도 같이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재 쪽도 아까 제가 석유화학이 지금 유가가 높아지면서 부담이 컸다고 얘기했는데 반도체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원자재가 다 지금 중동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이 지금 취향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영래깅이 나왔던 거랑 똑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소재단 쪽이 지금 많이 눌려 있겠네. 그러면 오히려 정상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소재 분야가 계속 폭발적으로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연결 매출을 기대해 본다면 펀더멘탈 훼손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까지 살펴봤는데 증시가 흔들려도 결국엔 다시 주도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도주 쪽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원전이고 지금 대미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연속성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전은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이 안에서 고르기가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쪽이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주로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대표님께서도 이 종목을 가장 그래도 유망 있는 탑픽 종목으로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르비텍이 이제 좀 급등을 하긴 했는데 네.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이제 뭐 오르비텍 같은 주가들을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자, 원전주가 사실은 뭐 계속 이슈는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을 지금 너무 AI가 많이 잡아먹으니까 지금 전기 생산에 에너지 생산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지금 석유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야 이거 화력 발전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지금 더 수입하기가 원활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태양광 풍력이 또 다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지금 올라간 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거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오르비텍은 이제 원전 해체 관련 기업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화요일에 이제 입찰이 들어왔어요. 화요일 날 고리 원전 이제 해체하면서 그 방사능 폐기물을 네.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맞아요. 두산에너빌리티 갈 거냐, 오르비텍 갈 거냐 이때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보다 오르비텍이 지금 주가 잘 갔잖아요. 이거는 전날 목요일 날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방사능 폐기물 처리 이력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뭐 해외 프로젝트 수주한 게 있기 때문에 있었다 했는데 얘네 원래 그랬던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고 급락하는 와중에 이렇게 갑자기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오늘처럼 급등했다 다시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오르비텍 관련해서 이제 네. 리뷰를 할 때 내일장 정도 한 번 정도는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추세를 유지하기가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성그룹이 사실 이 오르비텍을 현금을 쓰는 지갑 역할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JS링크와 같은 기업들 뭐 우리 원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시 올해 또 1월에 또 샀어요. 그걸 3배나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르비텍 현금 흐름이 사실은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게 수급이 한번 이탈되기 시작하면 오르비텍도 주가가 뭐 7,000원, 6,000원 이하까지 빠지는 건 한순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에 따라서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을 대비했을 때면은 안정적으로 실적을 계속 만들고 파이프라인이 많이 갖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뭐 오늘도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강한 기업들은 뭐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뭐 크게 네. 우려할 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보다는 뭐 차라리 조금 다른 반도체주가 강세가 되면서 에너지주가 좀 이게 소외가 됐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11만 5천 원 선 돌파까지는 뭐 크게 오래할 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침착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내년 이듬해까지도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우라늄 수급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라늄 수급을 뭐 프랑스라든가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해요. 근데 2위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지금 유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러시아산 석유 수입하는 것도 겁타고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러시아산 우라늄 미국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이 연장 계약이 끝나는 게 2017년도에 끝나요. 근데 혹시 합니까? 지금 전쟁 너무 길어지고 원유 가격 길어지니까 러시아 원유도 또 수입하겠다고 금수 조치 다 해놓고 러시아 원유 수입하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나토한테 유럽 국가들한테 야 너희 러시아 거 쓰지 말라고 얘기해놓고도 자기들은 지금 수입하겠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우라늄 수입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급 자체에 대한 단기적인 우라늄 수급 자체에 대한 문제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실적 부담감 자체가 없는 수산빌티가 더 강한 기업으로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안에서 좀 살펴봤고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 일중 흐름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지금은 강보합 정도 잘 유지하고 있고 전고가 2월 27일에 나왔던 11만 200원인데 이 선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전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제 유가까지 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증시는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국제 유가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시장이 숨통을 조이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사모 대출 불안까지 겹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오늘 좀 힘들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동반 하락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3%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조금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2% 가까이 하락했지만 현 시각 0.8%가량 낙폭을 조금은 줄여나간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 시각 5,450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1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 외국인이 홀로 2조 원가량 매도를 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좀 받아주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5,7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도 3,0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개인만이 8,700억 원가량 물량 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이 650억 원, 그리고 기관도 57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현재 1,100억 원가량 차익에 나서는 모습들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간밤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커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됐습니다.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하락하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주에도 오늘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오늘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 시각 삼성전자가 3% 가까이 2.98%가량 빠지면서 18만 2,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69%가량 빠지면서 그래도 90만 닉스는 지켜주는 모습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KB증권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목표 주가를 170만 원까지는 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77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4배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해서 이 국제 유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시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에너지 쪽으로
쪽으로 좀 쏠리고 있죠. 여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재생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제도로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오늘 SK 이터닉스가 현시가 1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1.78% 상승하면서 41,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소폭이지만 0.48%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원전주 쪽으로도 에너지 쪽에 새로운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시가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4천 원에 움직이는 모습들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대우건설까지 현시가 12%대 빨간불 켜내면서 1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시장 이 시각 가장 거래량 활발한 종목은 LS 머트리얼즈입니다. 현시가 20% 가까이 빨간불 켜내면서요. 22,500원에 움직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시가 2.74% 하락하면서 2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 ADM과 한선 엔지니어링, 흥구석유까지도 오늘은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위에서 6위 종목인데요. 네, 우선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모두 3%대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삼성전자가 3.09%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01% 하락하면서요. 삼성전자 현시각 18만 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주까지도 오늘은 2.5%가량 빠지면서 13만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2%대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6위에서 12위 종목들까지 이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시각 2.22%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소식과 함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상승세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인해서 조선 쪽까지도 오늘 좀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이 현시각 하락 반전돼서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까지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모두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4%대,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낙폭이 큰데요. 5.9%대로 거의 6%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ABL 바이오 같이 로봇이나 바이오 쪽 내에서는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현시각 3.6%대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전쟁 리스크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 속에서 오늘은 사료, 비료, 해운주들 좀 주목받고 있고요. 대체 에너지 쪽에서는 SOFC 쪽으로 완전히 힘이 쏠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